외곽 지역의 암흑의 날들. 2023년 4월의 어느 이른 봄날, 따뜻한 햇살 속에서 활기 넘치는 인천의 도시는 그늘진 공포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기이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견되었고, 도시의 고요는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다. 사건의 시작은 외곽의 작은 숲에 버려진 검정 비닐봉투 하나로부터 비롯되었다. 아침 운송업체 기사인 김도영 31세는 늘 그러하듯 상점에 배송품을 전해주고 있던 중 숲길 옆에 놓인 수상한 비닐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자칫 지나치기 쉬웠던 풍경이었지만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는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약간의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채 비닐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다름 아닌 한 여성의 몸통이었다. 몸의 다른 부위는 잘려나간 채로 상단부만 남아있었고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 충격으로 손이 떨리는 그 즉시 김도영은 핸드폰을 꺼내 112에 신고를 했다. 제가 지금 외곽숲에서 뭐 좀 발견했는데요. 이게 사람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도영의 떨리는 음성이 급히 출동한 경찰의 팀과 연결되었고 사건 수사는 속전속결로 시작되었다. 인천경찰국의 주요 형사팀은 즉각 현장을 확보하고 비닐봉투를 열어 내부를 확인했다. 일명 숲길 사건으로 명명된 이 끔찍한 발견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법의학팀은 즉각적으로 해당 인체를 검사하기 시작했으며 초기 판단에 따르면 피해자는 젊은 여성, 나이는 대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었다. 목과 팔, 다리 등 주요 신체 부위는 정교하게 잘려나가 있었고 살해 후 사체를 비닐봉투에 유기한 것으로 보였다. 그들은 마치 범인이 의도적으로 신원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고 느껴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독 범죄로 간주하며 수사를 개시했지만 며칠 뒤 또 다른 발견이 인천 외곽 지역의 또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이제는 사건이 단순한 단발적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에 무게가 실렸다. 4월 27일 한강 하구 근처 작은 강변으로 아침 산책을 나간 주부 박수진 씨 54세는 물가에 떠내려온 비닐봉투를 발견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한 쓰레기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봉투 안쪽에서 인체 부분 같은 형태의 물체를 발견하고는 소리치며 달아났다. 이 역시 경찰에 즉각 신고되었다. 조사를 진행하던 수사팀은 이번에도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비닐봉투에는 2개의 팔과 1개의 다리 부분만이 들어있었다. 혈흔과 살점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번 유기된 흔적은 앞선 숲 사건에서 발견된 시체와 또 다른 시체일 가능성이 컸다. 이로써 경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범인이 광범위한 범죄를 감행하고 있다는 결론에 한층 다가가게 되었다. 현장을 분석하면서 경찰은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 먼저 범인이 사용하는 흉기는 굉장히 날카로운 칼로 보였다. 또 비닐봉투와 관련된 흔적에서 범인이 유기 후 바로 장소를 떠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지문이나 머리카락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일부 이웃 주민들은 며칠 전 밤중에 누군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 숲 부근을 서성이며 지나갔다는 애매한 증언을 남겼으나 밤이었기 때문에 외형을 명확히 본 이는 없었다. 경찰 내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감이 커져갔다. 시민들의 불안이 점차 증폭되었고 특히 젊은 여성들은 외출을 주저하기 시작했다. 이 첫 발견들과 더불어 인천 외곽 지역에서는 점점 사건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단서가 없어 보이던 가운데 형사들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의 의도와 행동 패턴을 파악할 단초를 찾기 위해 몰두했다. 누가 봐도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으며 그는 아마도 연쇄 범죄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제1장의 요약. 어두운 날이 시작된 인천 외곽의 작은 사건들은 곧 도시와 나라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대규모 수사로 확장되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신원을 밝히고 수수께끼 같은 잔혹 범죄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발견, 인천 외곽 지역의 조용했던 아침이 끔찍한 발견으로 그 평화를 잃게 된 날이었다. 2023년 5월 1일 평소 새벽 운동을 즐기는 32세의 회사원 박준호 씨는 아파트 근처 숲길을 따라 조깅을 하고 있었다. 바람은 상쾌했고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고요한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후 모든 것이 예고 없이 뒤집혔다. 박준호 씨는 한적한 오솔길을 따라 뛰던 중 바람결에 묘한 악취를 맡았다. 평소 자주 다니던 길에서 평범하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뭐지? 그는 뛰던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향기는 쾌쾌한 냄새와 함께 썩은 듯한 알 수 없는 냄새였다. 설마 어디 동물이 죽은 걸까? 생각한 박준호 씨는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냄새의 근원이 숲 한가운데 널브러진 검정 비닐봉투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왜 비닐봉투가 이렇게 악취를 풍기고 있을까? 그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봉투의 입구를 살짝 벌려보았다. 그러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야? 봉투 안에는 사람의 몸으로 보이는 온통 회색빛을 띤 형태가 들어있었다. 부분적으로 부패가 진행된 피부, 둔탁한 냄새, 그리고 비닐봉투 외부로 흘렀던 액체. 그는 충격에 잠시 몸이 굳었지만 이내 휴대폰을 꺼내 벨 12로 전화를 걸었다. 여기 외곽 숲길인데요. 큰일입니다. 제가 사람 같아 보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긴장감이 스며들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팀은 즉각적으로 숲길 일대를 통제했다. 봉투 주변은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으며 법의학 수사팀도 즉시 투입되었다. 베테랑 형사 고재훈 45세은 현장을 둘러보며 숨을 내쉬었다. 이미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런 잔혹한 장면은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일이었다. 피해자는 젊은 여성이 유력합니다. 나이는 대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법의학 전문가 이정민 박사가 초기 소견을 전했다. 그는 피해자의 몸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소름 끼치는 점을 조용히 덧붙였다. 목과 팔, 그리고 다리가 정교하게 잘려나갔습니다. 흉기는 매우 날카로워 보입니다. 게다가 이건 단순한 강도 사건이나 사고가 아닌 의도적인 살해로 보입니다. 형사 고재훈은 이를 듣고 동료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연쇄 범죄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주변을 수색하고 지역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한 점과 첫 단서들 수사팀은 비닐봉투 주변에서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지만 이들은 기존 사건과 연결하는 데 있어 애매한 정보들 뿐이었다. 예를 들어 봉투 안에 남아있던 자녀 머리카락 한 가닥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이는 아닌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또한 피해자의 목 부분이 정교하게 잘렸다는 점에서 범인이 정형외과 또는 도살업계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한편 사건 현장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 김수진 58세은 경찰과의 면담에서 중요한 진술을 제공했다. 며칠 전 밤 늦은 시간에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이 숲길을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그냥 길을 물어보는 척하다가 사라졌어요. 이 진술은 범인이 해당 지역에 익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형사팀은 밤시간 오토바이 소음이 자주 들렸다는 점 또한 기록하며 사건의 전말을 풀 실마리가 되는지 검토했다. 희생자의 신원 찾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팀원 중 한 명이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며 말했다. 현재까지 주변에서 실종 신고된 여성은 없었습니다. 즉, 이 피해자는 이곳 주민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형사팀 고재훈은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한 뒤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이 지역으로 유인된 외지인일 가능성. 둘째, 실종 신고 없이도 사라질 이유가 있을 만한 누구인지 찾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경찰은 지역 관할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권까지 포함한 실종 여성을 대상으로 정밀 검색을 시작했다. 동시에 주변 숲길과 도로에 CCTV가 확인되었으나 이 지역 자체가 외진 곳이다 보니 결과는 희망적이지 못했다. 첫 사건의 여파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여성이 살해된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언론도 사건 냄새를 맡아 빠르게 확산시키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공포는 실체를 입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숲길 근처를 지나는 것조차 꺼리며 특히 젊은 여성들은 외출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또 생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겠죠. 형사 고재훈은 동료들과 함께 압력을 느끼며 말했다. 범인은 주도 면밀하고 강박적이며 살인의 공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듯 보였다. 대중의 눈에 띄지 않는 움직임, 그리고 흔적을 꼼꼼히 지우는 방식은 평범한 사고범으로 보기엔 어려웠다. 이 첫 번째 발견과 수사는 곧 다른 사건들과 연결될 것이며 숨겨진 진실과 얼굴 없는 범인을 추적하는 기나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다. 최초 발견된 단서들, 인천 외곽의 첫 번째 사체 발견 사건 이후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단서를 확보하려 했지만 사건은 가면 갈수록 미군구로 빠져드는 듯했다. 한 명의 피해자가 처음으로 발견된 이래로 불과 며칠 안에 또 다른 유사한 사건들이 이어지며 수사팀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연쇄 범죄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신원의 미스터리, 첫 번째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의 몸통이 숲속에서 처음 발견된 후 법의학자들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머리와 손, 그리고 발이 없으니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법의학팀을 총괄하고 있는 이정민 박사가 설명했다. 그는 추가로 말했다.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단서는 신체 크기와 일부 피부 조직인데 나이는 대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며 피부의 상태를 보아 사망한 지 약 일주일가량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이 지역 주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경찰은 인근의 실종 신고 내역을 샅샅이 뒤지며 피해자의 신원을 좁혀 나갔지만 주목할 만한 일치 사례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수사팀은 피해자가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천 외곽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으로 실종자 수색 범위를 넓혔다. 두 번째 발견과 이어지는 공포, 이 첫 번째 사건이 수사 중인 사이 두 번째 사건이 인천 강변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5월 3일 아침 길을 걷던 한 어부가 강 근처의 풀숲 속에 비닐봉투를 발견했고 봉투를 열어보니 끔찍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고 신고했다. 발견됐던 그 봉투 안에 2개의 팔과 한쪽 다리가 있었습니다. 상태가 첫 번째 피해자보다 더 깨끗한 편이었고 부패가 심하지 않아 사망 시점이 비교적 최근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학 조사팀이 두 번째 사건을 검토하며 초기 예비 결과를 발표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두 번째 피해자 또한 사체가 조각난 형태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팔, 다리와 같은 신체 부위는 정교하게 잘려 있었고 동일하게 머리와 몸통은 사라져 있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사건과 첫 번째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범인이 특정한 패턴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명백해 보입니다. 고재훈 형사가 말했다. 범인은 단지 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원을 극도로 감추기 위해 몸 분리와 유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된 단서와 새로운 용의자 두 번째 사건을 조사하면서 수사팀은
공통된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첫째, 두 사건의 피해자 모두 신체가 정교하게 분리되었다는 점. 이는 단순한 순간적 충동살인이 아니라 충분히 계획된 범행임을 의미했다. 둘째, 두 사건 모두 동일한 검은색 비닐봉투가 사용되었다는 점이었다. 봉투의 재질과 크기, 사용 흔적 등이 큰 유사성을 띠고 있었고, 이는 범인이 사체를 감싸는데 같은 자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음을 나타냈다. 더불어 범행에 사용된 도구 역시 전문가적인 기술이 필요했다. 목, 팔, 다리 등이 잘려진 방식은 매우 정교하며, 이는 도축이나 외과 수술에 익숙한 사람에 의해 가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의학자 이정민 박사는 덧붙였다. 이 가운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증언은 여전히 부족했다. 범인이 흔적을 감추기 위해 주로 인적이 드문 시간대와 지역을 선택했기에 목격 정보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도 몇몇 주민들이 사건 발생 전후로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한 내용은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했다. 김정수 57세는 사건 약 일주일 전쯤 저녁 무렵에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강변 근처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남성은 키가 보통이었고 검은색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차량에서 내리고 있던 것으로 보였는데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 목격 내용은 사건 발생 시간이 밤 늦게였다는 점과 일치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기에는 부족했다. 피해자는 누구인가? 조사 진행 과정에서 두 번째 피해자의 신원 확인 또한 극도로 어려웠다. 비슷한 시점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들의 목록을 검토했지만 결정적인 일치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조사팀은 피해자의 체형과 연령대가 앞선 사건의 피해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정 나이대의 여성들이 주로 노려지고 있습니다. 범인은 신체적으로 저항력이 약한 대상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혼자 있었던 시간에 노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재훈 형사가 말했다. 심리 전문가를 불러들인 경찰은 범인의 프로파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외형상 평범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만 내면적으로 강박적이고 여성에 대해 특정 증오나 단정을 가진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잔혹 범죄를 저지르고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를 통해 경찰의 추적을 교묘히 피하고 있었다. 다음 단계를 향해 경찰은 결국 이러한 모든 단서를 통해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범인은 인천 외곽 지역에 잘 정통하며 피해자들의 이동 동선을 사전에 주의 깊게 살펴본 후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이다. 둘째, 그가 특정 공업용 도구나 직업적 기술을 활용해 사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장을 통해 경찰은 점점 범인의 윤곽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공허한 부분들은 많았고 해소되지 않은 의문과 미스터리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과연 이 모든 퍼즐 조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두 번째 시신 2023년 5월 3일 아침, 인천의 한강변 근처에서 또 한 번 암울한 사건이 벌어졌다. 폭넓은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경찰에게 두 번째 사건의 발견은 충격적이면서도 예상 밖이 아니었다. 연쇄 범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형사팀은 이번 발견으로 사건의 잔혹성이 더욱 명확해지는 한편 범행 규모와 범인의 심리 상태에 대해 한층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강변에서 발견된 두 번째 비닐봉투, 5월 3일 오전 7시경 어부 박성진 52세은 강변의 평소 낚시터를 지나고 있을 때 강둑 근처에서 한 검정색 비닐봉투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쓰레기라고 생각했지만 안에서 나는 묵직한 냄새가 그를 멈추게 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냥 일반 쓰레기 냄새가 아니라 썩은 고기 같은 냄새였죠. 그래서 무심코 열어봤다가 너무 놀라서 바로 신고했어요. 비닐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는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말을 잃었다. 안에는
사람의 신체 일부가 들어 있었으며 팔 2개와 한쪽 다리가 잘리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손목 끝부분은 자르는 도구에 의해 매끈하게 절단되었으며 신체 일부는 이미 부패가 진행되었으나 첫 번째 사건의 사체보다 상태가 비교적 나은 편이었다. 박성진은 머리가 아득해지는 충격 속에서도 신속히 핸드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여 강변 일대를 봉쇄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두 번째 사건이 던진 충격 현장 수사를 진행한 법의학팀은 두 번째 비닐봉투의 내용물이 첫 번째 사건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봉투 안의 신체 절단 방식은 첫 번째 발견된 피해자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법의학 책임자인 이정민 박사가 초기 소견을 전했다. 팔과 다리가 정확하게 절단되어 있으며 여전히 체내에 혈흔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죽은 지 이틀에서 사흘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발견은 수사팀의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범인의 범행 패턴이 일정하다는 점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고재훈 형사가 팀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철저히 계획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원을 끝까지 감추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두 번째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비닐봉투에 남아있던 희미한 혈흔 자국이었다. 첫 사건에서는 철저히 닦였던 흔적들에 비해 두 번째 사건에서 발견된 혈흔은 범인이 다소 급하게 작업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장 주변의 단서들, 강변 주변 지역은 비교적 인적이 드물었지만 수사팀은 가능한 단서를 찾기 위해 철저히 조사했다. 두 번째 현장에서 발견된 중요한 단서 중 하나는 봉투에서 발견된 작은 색종이 조각이었다. 이는 범인이 신체를 감싼 후 비닐봉투 안에 무언가를 동봉한 흔적일 수 있었다. 법의학자들은 이 색종이에 묻어난 미세한 화학물질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또한 강변 근처에 CCTV 영상도 수거되었지만 이곳은 외진 지역이어서 실제 사람들이 드나드는 영상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발견 날짜 전후로 강변 근처를 오간 차량과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주민들의 증언 중 일부는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했다. 근처 마을의 상점 주인 김영식 61세은 발견된 사건 며칠 전 검은색 트럭이 강변 근처 좁은 길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밤 늦은 시간이었고 채 뭔가 짐이 실려 있었던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사건 때 목격된 오토바이와는 다른 형태였으나 동일범이 차량을 바꿔가며 행동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기로 했다. 피해자 분석 두 번째 사건에서 발견된 신체는 첫 번째 사건과 별개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법의학팀은 판단했다. 피해자의 신체 상태와 부패 정도가 다소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형사 고재훈은 이를 바탕으로 범인이 단순히 한 명의 피해자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한 연쇄 살인범일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수사팀은 이 발견을 통해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피해자 모두 젊은 여성으로 보이며 신체적으로 저항력이 약한 상태일 가능성이 커 보였다. 하지만 신원 확인이 여전히 막혀있는 상황에서 이들 간의 구체적인 연결점을 찾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초조해지는 수사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도대체 이 범인이 누구길래 이렇게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시민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터져 나왔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외출을 꺼리며 경찰에게 사건 해결을 빠르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갈증은 증폭되었다. 단서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고 그의 정체와 다음 계획은 미지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범인의 진행 속도를 막지 못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형사 고재훈은 팀원들을 독려하며 말했다. 범인은 반드시 실수를 할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실수를 잡아내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더욱 꼼꼼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모든 단서를 점검합시다. 고조되는 긴장 두 번째 사건은 단순히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훨씬 더 큰 그림자의 전조였다. 범인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으며 그의 행위는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제 경찰은 연쇄 범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더욱 조직적으로 작전을 펼쳐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범인은 과연 누구이고 그는 왜 이런 잔혹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가? 사건은 점차 가장 잔혹한 형태의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오해령과 어둠의 그림자 5월이 막 시작될 무렵 인천 외곽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로 인해 지역 사회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다. 경찰은 연쇄살인범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확인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두 번째 사건이 발견된 뒤에도 피해자의 신원은 여전히 미궁 속에 갇혀 있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실종 사건이 접수되며 상황은 다시 한번 급박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실종 신고, 오해령의 이야기 피해자로 추정되는 그녀의 이름은 오해령 28세. 그녀는 인천 근교에서 홀로 삶을 꾸려가던 젊은 여성이었다. 안정적인 직장은 없었지만 농작물 포장과 같은 시간제로 생계를 이어가며 스스로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다. 혜령은 특별히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가족과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편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4월 말 혜령이 가족과의 연락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가족들은 그녀가 일에 바빠 잠시 연락이 없을 거라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전화나 메시지 응답이 없자 불안감이 커졌다. 결국 5월 2일 그녀의 어머니는 인천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우리 딸이 연락이 끊기고 난 뒤 계속 악몽이 들려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피곤하다 하긴 했지만 혜령이는 절대로 어디론가 말도 없이 사라질 애가 아니에요. 경찰은 그녀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며 이를 외곽에서 벌어진 연쇄 사건과의 연관성을 빠르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목격 기록, CCTV 속 혜령 수사를 위해 경찰은 혜령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다행히 그녀가 실종되기 하루 전날 한 농작물 포장 작업장에서 퇴근 후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 영상 속 혜령은 편안한 일상복 차림으로 작업장에서 나오고 있었다. 중요한 점은 그녀가 작업장이 위치한 도로에서 약 10분 정도 걷다가 하얀색 소형 화물차에 타는 장면이었다. 운전석에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고 그는 혜령 쪽으로 손짓하며 무언가 이야기를 건네는 모습이었다. 혜령은 망설이다가 결국 차량에 올라탔고 차량은 서서히 화면에서 사라졌다. 이 남자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고재훈 형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를 찾아야 혜령의 행방이나 사건의 실마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농장의 충격적인 증언 경찰은 혜령이 일했던 농장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그녀의 동료들과 농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심층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농장주 이모 씨는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혜령은 조용한 아이였어요. 항상 묵묵히 일을 처리했고 딱히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었죠. 하지만 며칠 전 어떤 남자가 찾아온 후로 그녀가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목격한 남성에 대해 묘사된 내용은 놀랍게도 강변 근처에서 증언된 오토바이 남성과 일부 일치했다. 그 남자는 나이가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쯤, 키는 크고 깡마른 편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어딘가 공허하면서도 도발적인 느낌이었죠. 그는 혜령과 대화를 나누려 했던 것 같았지만
그녀는 대답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시신. 해령의 마지막 흔적 5월 5일. 인천에서 조금 떨어진 강화도의 한 밭 주변. 이곳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또 하나의 시신을 발견했음을 신고했다. 이번에는 이전 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시신이 상대적으로 온전한 형태로 발견되었지만 목 부분에 깊은 흉터가 있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곧바로 이 시신이 오해령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시신의 복장, 신발, 외모가 실종 신고된 해령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형사가 무겁게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확인을 위해 지문과 DNA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의학팀은 그녀의 시신을 신속히 분석하며 죽음의 원인은 잔혹한 질식과 목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음을 보고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점은 범인이 그녀의 시신을 상대적으로 온전하게 남겨놓았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이전 사건들과는 차별화된 행동으로 보였다. 범인의 그림자 경찰은 이제 이 사건이 단순한 연쇄살인이 아닌 매우 체계적이고 심리적으로 결함이 깊은 범인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범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 자신의 병적 만족감을 충족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해령의 사례처럼 시신을 온전하게 남기는 경우는 그의 패턴이 점점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고재훈 형사는 이를 두고 말하였다. 범인은 자신의 범행에 완전히 중독된 상태입니다. 그가 시신을 남기는 방식이 달라진 걸 보면 스스로 어떤 장치를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궁 속으로 해령의 죽음은 단지 또 하나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죽음은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전개를 다시 검토하게끔 만들었으며 범인의 행동 방식이 명확히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결국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경찰의 갈증과 시민들의 공포는 여전히 끝날 줄을 몰랐다. 이제 어둠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감과 동시에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었다. 살인자의 초상화 오해령 사건 이후 수사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 인천경찰팀은 마주한 진실에 점차 압박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피해자와 사건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한 사람, 즉 범인의 정체를 조금씩 그릴 수 있는 단서들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 사건 현장에 남은 흔적들,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조합해가며 경찰은 생생한 살인자의 윤곽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범인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를 범행으로 몰아간 동기는 무엇일까? 반복되는 목격자 진술. 오토바이 남성 첫 번째 사건 발생 이후 여러 지역 주민들의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인물이 있었다. 바로 밤 시간대 외곽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서성이는 한 남성에 대한 묘사였다. 주민 최상호 65세는 그를 한강변 근처에서 봤을 때의 상황을 말했다. 그 사람은 키가 크고 깡마른 체형이었어요. 검은색 헬멧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잘 몰라요. 근데 유난히 주변을 살피는 게 이상했습니다. 강변 근처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한 해령 사건에서의 농장 근처 목격자는 더 구체적인 묘사를 남겼다. 그 사람은 마치 자기 작업에 몰두한 듯 보였어요. 눈빛이 묘하게 공허하고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려는 태도도 이상했습니다. 그는 젊은 여성을 노리고 접근하려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진술을 종합한 결과 경찰은 용의자의 외형적 특징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기록된 정보는 이랬다. 나이, 약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키, 약 175, 108, 85인치, 평균보다 약간 큰 편. 체형, 마르고 호리호리한 몸매 특징, 오토바이를 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며 밤 늦은 시간 주로 출몰 심리적 프로파일 작성. 경찰은 신체적 묘사와 더불어 범인의 심리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범죄 심리학 전문가 한민정 교수가 투입되었다. 연쇄 살해를 반복하는 범죄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왜곡된 행위를 즐기고 대부분의 경우 자신만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교수는 말했다. 그는 피해자의 몸을 분리하고 유기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오해령의 사건에서는 시신을 상대적으로 온전하게 남기는 독특한 변화가 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에서 실험적 요소를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교수는 추가로 범인이 기술적으로 능숙하며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매우 고립된 삶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마도 그는 철저히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꺼리며 스스로의 세계 안에 갇혀 삽니다. 피해자를 고를 때는 우연보다는 계획적인 접근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범행의 도구와 기술, 날카로운 칼 피해자의 시신을 분석한 결과 범인은 매우 날카로운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강력 범죄 현장의 베테랑인 경찰 이성우 형사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목, 팔, 다리 등 신체의 절단 부위를 보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도축업에 종사했거나 외과 수술 같은 기술 분야에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의학팀은 절단 부위의 깔끔한 마무리를 분석하며 범인이 특정 작업용 칼이나 심지어 의학 도구를 활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체를 처리한 방식에서 번잡한 흔적 없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점도 그가 범행 후 스스로의 흔적을 최소화하려는 철저한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동 방식, 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가? 범인이 오토바이를 주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도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다. 오토바이는 좁은 길이나 외곽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된다. 그가 오토바이를 활용한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는 철저히 자신이 누군가의 시선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재훈 형사가 언급했다.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오토바이의 작은 흔적까지 주의 깊게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가 사용하는 차량을 잡아낼 수 있다면 사건 해결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미궁 속의 동기 범인의 목적, 즉 왜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명확히 답을 찾지 못했다. 다만 심리학적 분석에서 그의 행동과 동기는 강한 증오나 복수심 또는 왜곡된 만족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민정 교수는 이를 두고 이렇게 정리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피해자들을 인간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세상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이나 죽음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그저 그의 작업 과정일 뿐입니다. 범인은 일반적인 감정적 연결이나 윤리적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고 이 점에서 그의 행동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범인의 초상 모든 단서를 하나로 연결해보면 이제 살인자는 이렇게 묘사될 수 있다.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도구 사용과 신체 절단 방식에 있어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며 오랜 시간 간단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다. 심리적으로 강박적이며 피해자를 도구화한다. 본인이 완벽한 통제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며 범행에 중독된 상태다. 수사팀은 이제 범인의 정확한 정체를 밝혀내기 위한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그의 잘못된 완벽함이 결국 체포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남아 있었지만 범인은 아직도 어둠 속에서 다음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도구와 범행 수법 범인이 벌이는 끔찍한 연쇄 범죄의 전말을 파헤치면서 그가 사용하는 도구와 범행 방식은
경찰과 수사팀 모두에게 끝없는 의문과 분석의 주제가 되었다. 피해자들의 시신에서 드러난 특징, 현장에 남겨진 미세한 흔적, 그리고 그의 범죄를 감춘 방식은 평범한 범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범인의 도구와 방법은 그의 심리적 상태와 패턴을 더욱더 명확히 보여주는 열쇠가 되고 있었다. 정교한 흉기, 날카로운 칼의 흔적, 모든 피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신체가 정교하게 절단되었다는 점이었다. 시신의 절단면은 잔인하면서도 놀랄 정도로 깔끔했고, 이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도구나 기술이 아니었음을 암시했다. 법의학 수사관 이정민 박사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절단 부위를 보면 매우 날카로운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매끄럽게 자르려면 일반적인 칼로는 불가능하며 고급 공구나 산업용 장비 혹은 전문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범인이 사용하는 도구가 정육업자나 도축업에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큰 칼, 혹은 외과적인 작업에 쓰이는 메스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특히 절단면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단순히 살해 후 폐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끝내지 않고 불필요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정교한 기술을 발휘하고 있었다. 비닐봉투와 접착 도구 범인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시신 유기에 사용하는 도구의 종류였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색 비닐봉투는 모두 동일한 재질과 크기로 일반 상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봉투를 밀봉하는 방식이 독특했는데 전문적인 테이프와 접착제로 강하게 고정된 상태였다. 봉투 안에서는 특이한 화학물질 흔적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범인이 냄새를 최소화하고 시신의 부패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특정 방부제나 약품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시신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범인이 자신의 행위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고재훈 형사는 말했다. 사체 처리의 수법, 잔혹한 치밀한 모든 피해자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신체가 해체되고 분리되었으며 이 때문에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경찰은 이를 통해 범인이 자신의 흔적과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음을 확인했다. 피해자의 사체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다. 목과 사지, 팔, 다리가 분리된 상태. 중요한 신체 부위 머리, 손 등 신원 확인의 가장 유용한 부분과 완전히 제거됨. 절단 흔적이 매우 정교하고 강한 힘보다는 날카로운 도구의 반복 사용이 드러남. 이러한 점은 그가 단순한 즉흥적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러한 행위를 실험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했다. 법의학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범인은 이 과정에서 곤충이나 동물을 해부하듯 신체를 정확히 분리합니다. 그의 기술력은 직업적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통제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현장 조작과 도주 범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흔적을 감추는 방식 또한 철저했다. 그는 모든 행동을 마친 뒤 현장에서의 물리적 흔적을 최소화하였고 시신이 발견될 장소를 일부러 재배치함으로써 경찰에 혼란을 줄 수 있었다. 특히 그가 시신을 유기하는 각각의 장소는 접근이 어렵고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으로 설정되었다. 한강 근처의 강변 숲길이나 농촌 지역 외진 밭이나 하천 주변. 그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시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는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이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 아래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고재훈 형사는 언급했다. 그가 사용하는 이동수단과 범행 후의 준비성을 보면 그의 행동은 단순 범죄자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심리적 분석. 도구를 넘어서 범인의 도구와 방식은 단순히 범죄의 수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았다. 범인은
도구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왜곡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범죄 심리학자 한민정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범인은 자신의 도구와 작업 방식 자체에 집착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특정 작업 환경에서 조작과 정리를 배웠거나 혹은 특정한 강박적 성향이 심리적으로 자리 잡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예술 작품처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결론을 향해 범인의 도구와 수법을 철저히 분석한 경찰팀은 이제 그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한 마지막 단서를 추적하고 있었다. 범인은 끊임없이 자신이 통제권을 가지려 하지만 결국 작은 실수가 그를 체포로 이끌 가능성이 커 보였다. 그가 아무리 치밀하더라도 결국 그가 사용한 도구의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를 추적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고재훈 형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범인의 잔혹함과 계획적 범행 속에서 숨겨진 진실은 이제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한은서의 실종 사건 5월 초 인천을 뒤흔든 연쇄 살인 사건이 여전히 미궁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실종 소식이 경찰에 접수되었다. 이번 실종자는 한은서 24세로 지적장애를 가진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실종 사건은 일반적인 실종으로 치부될 수 없는 특수한 양상을 띠고 있었으며 이는 인천과 인근 지역에 더 큰 공포감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은서의 일상과 실종의 시작 한은서는 경미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비교적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동네 주민들에게 친숙한 아이로 항상 밝은 미소를 짓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에게 가장 눈에 띄는 습관은 특정한 장소에서 한참을 머물며 고요히 경치를 바라보는 것과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편의점에서 간단한 일을 돕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범했던 일상이 5월 7일 돌연히 끊기게 되었다. 은서는 오후 늦게 집에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부모는 밤 10시가 되어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급격히 커졌다. 은서는 어두워지기 전에 항상 집에 들어오는 아이였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뭔가 아주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은서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서에서 신고를 접수하며 말했다. 마지막 흔적. 식당 CCTV 속 은서가 실종된 날, 그녀는 평소 자주 방문하던 작은 국수 가게에 마지막으로 출연한 것이 목격되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그녀는 혼자 가게에서 식사를 마치고 저녁 취급시경 가게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녀는 도로변을 따라 걸으며 집 방향으로 향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영상의 끝부분에서 화면 밖으로 사라지기 전 은서 앞에 하얀색 소형 화물차가 멈추는 모습이 기록되었다. 운전석에서 누군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차량 안에서 무언가 대화가 오고 갔던 것으로 보였다. 약 1분 후 은서는 차량 쪽으로 걸어갔고 더 이상 그녀는 CCTV 영상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 차량과 대화했던 사람이 바로 그녀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고재훈 형사는 사건 브리핑에서 단호히 말했다. 이 차량을 찾아야 은서를 구하거나 최소한 사건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가족의 절망과 애원 은서의 가족은 실종 초기부터 지역 경찰과 협력하며 그녀를 찾아다니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의 어머니와 큰오빠는 지역 방송국에 출연하여 공개적으로 사건에 대해 호소하기도 했다. 우리 은서는 지적장애가 있지만 누구보다 순수한 아이입니다. 그녀가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워할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발 그녀를 무사히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실종 사건의 소식이 퍼지자 많은 지역 주민들이 각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색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사건의 실질적인 단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새로운 목격 증언 은서가 사라졌다고 추정되는 시간대를 전후로 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한 남성에 대한 목격담이 접수되었다.
증언에 따르면 그 남성은 하얀색 소형 화물차를 몰고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도로를 반복적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날 저녁 제 집 근처 골목에서 그 차를 봤어요. 여러 번 아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 안에 앉아있던 남성은 건장한 체격이었고 하얀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게 기억나요. 주민 박정원 48세은 경찰에게 진술했다. 경찰은 이 목격 증언을 통해 용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해당 차량의 소유주를 특정하기 위해 주변 CCTV 추가 자료를 수집했다. 잔혹한 가능성, 연쇄 범죄와의 연관성 하는서의 실종 사건은 초기에는 단순 실종으로 간주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쇄 범죄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가 사라진 장소와 시간,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흔적에서 등장한 흰색 화물차는 이전 사건들과 공통점을 보였다. 이는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했다. 특히 경찰은 범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은서를 노린 이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그가 타인의 약점과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는 매우 비열한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심리학자 한민정 교수는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통제 가능한 대상을 찾아냄으로써 자신의 왜곡된 권력감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수사 강화와 대규모 수색 작전 은서의 실종 사건은 인천 경찰의 대규모 수색 작전의 촉매제가 되었다. 경찰은 인천 근교의 외딴 지역과 농촌 지역, 강변 등을 중심으로 수색 구역을 확대했다. 또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현상금을 제공하며 제보를 독려했다. 고재훈 형사는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이전 사건들과 연결된 명백한 연쇄 범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끝나지 않은 희망 수사가 길어질수록 은서의 가족과 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갔지만 그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희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은서의 실종 사건을 계기로 범인의 심리를 더 깊이 분석하며 그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려 노력했다. 한은서의 흔적은 여전히 어디선가 남아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흔적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고 그 어둠은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었다. 덫을 치다 5월 10일 인천경찰은 연쇄 사건의 진행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망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발생한 끔찍한 사건들과 연속성 있는 단서들을 충분히 확보한 경찰은 범인의 패턴과 행동 방식을 분석해가며 그를 잡아들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사소한 실수도 허용하지 않을 철저한 수사가 있었다. 범인의 흔적을 쫓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의 조합.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돌파구는 여러 피해 현장에서 축적된 차량 정보였다. 한은서의 실종 이후 수집된 CCTV 자료와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용의자가 타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하얀색 소형 화물차가 주요 단서로 떠올랐다. 고재훈 형사는 팀원들에게 CCTV 분석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말했다. 이 차량은 피해자들이 사라지기 직전에 해당 지역에서 목격되었으며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외곽 지역의 모든 CCTV 영상을 분석 중입니다. 이는 범인의 행동 반경을 좁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경찰은 약 150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을 세밀히 분석하며 차량의 번호판 일부와 차량의 독특한 외관 특징을 식별했다. 특히 차량 뒤쪽에 약간의 흠집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추가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숨는 자와 찾는 자. 수색 작전의 확대 범인이 활동하던 지역은 대부분 외딴 곳으로 경찰은 나무가 우거진 숲길, 강변, 그리고 교외 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색 작전을 펼쳤다.
경찰견팀과 수색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인천 외곽 지역과 강화도 및 주변 농촌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드론을 활용한 공중 감시로 차량의 은신처 또는 시신 유기 장소로 보이는 특정 지점을 탐색했다. 또한 경찰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비슷한 차량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우리는 추가 범행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협조가 이번 수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경찰 책임자가 공개 브리핑에서 말했다. 용의자 특정, 김준호의 등장 CCTV와 차량 번호판, 일부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마침내 주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그는 김준호 37세라는 남성으로 인천 외곽에 위치한 고양시의 한 낡은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김준호는 외딴 지역 주민들에게 크게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주로 식료품 배달업에 종사하며 고정된 주소지 없이 여기저기 주거지를 옮겨 다녀 개인적인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경찰은 그의 과거 기록을 조사하며 그가 과거 몇 차례 폭력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도 발견했다. 잠복 수사와 긴장의 고조 김준호에 대한 감시는 조용히 이루어졌다. 경찰은 그를 곧바로 체포하기보다는 그의 생활 패턴, 행동 방향, 인간관계를 철저히 분석하며 그가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까지 확인하고자 했다. 그는 철저히 혼자 움직이며 외부와의 접촉을 거의 피하고 있습니다. 현장 잠복 수사 중인 형사는 보고했다. 그러나 그는 한낮에는 특정 경로를 통해 배달 업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밤에는 아주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의 밤 활동을 추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은 그의 행동 반경과 과거 거주지 주변에서 벌어진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계속 검토하며 그를 체포하기 위한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함정작전, 덫을 놓다 5월 10일 오후, 경찰은 김준호가 자주 출몰하는 교외 지역의 한 마을 도로 근처에서 함정작전을 준비했다. 경찰은 정보원 역할을 맡은 한 지역 주민에게 김준호와 의도적으로 접촉하도록 유도했다. 정보원은 배달 요청이나 택배 운송 업무를 가장하여 김준호의 차량 이동 경로를 좁히고 그의 행동을 유도했다. 동시에 경찰은 인근 모든 도로의 출구를 차단하며 도주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김준호는 의심 없이 함정에 말려들었다. 그는 배달 요청을 받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의 검문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는 일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한 표정으로 협조를 가장하며 상황에서 벗어나려 시도했다. 체포의 순간 하지만 경찰은 그의 차량 내부에서 이미 그가 범인임을 입증할 만한 일부 증거를 확보해두고 있었다. 차량 뒷좌석에서는 이전 사건의 피해자 유기 방식과 일치하는 검정색 비닐봉투가 발견되었고 이는 경찰이 김준호를 즉시 체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는 체포 순간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경찰을 바라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그는 체포 직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한다. 결정적 진전과 다음 도전 김준호의 체포는 연쇄살인 사건의 진전을 위한 중대한 단계였지만 이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범행을 저질렀고 또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 경찰은 여전히 탐구 중이었다. 악마의 하숙집 김준호가 체포된 후 경찰은 그의 주거지가 범죄의 중심지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그가 거주하고 있던 곳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오래된 소형주택. 이곳은 값싸고 청결하지 않은 주거지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외진 장소였다. 그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마치 자신만의 은신처처럼 보였습니다. 김준호를 감시하던 경찰 관계자는 이 주거지를 이렇게 묘사했다. 이곳은 곧 연쇄살인의 끔찍한 전말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었고 동시에
공포의 상징으로 불리게 되었다. 첫 발자국. 하숙집에 첫 인상 경찰이 집행영장을 발부받아 김준호의 하숙집을 급습했을 때 그들이 처음 직면한 것은 상상을 초월한 광경이었다. 하숙집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에는 커튼조차 없어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도록 차단돼 있었다. 집 앞에 놓인 작은 정원에는 오래된 쓰레기들과 낡은 도구들이 가득 쌓여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녹슨 칼과 괴상하게 보이는 삽 같은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경찰들은 강렬한 화학 냄새와 함께 부패한 물질에서 나올 법한 강한 악취를 느꼈다. 이 냄새는 곧바로 이곳이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범죄 현장임을 암시했다. 내부 공간, 악마의 작업실, 김준호의 집 내부는 그가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증거로 가득 차 있었다. 내부 공간은 이렇다. 거실, 의자와 탁자 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날카로운 도구들이 질서 없이 널려 있었다. 특히 도축 작업에 사용될 법한 큰 칼과 정교한 절단 작업에 이용될 수 있는 작은 칼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도구들 주변에는 옅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냉장고. 냉장고를 열어본 법의학팀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냉동실 안에는 비닐봉투에 쌓인 사람의 신체 일부로 보이는 물체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들이 보관돼 있었다. 작업실. 방 하나는 완전히 그의 실행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피해자에 관한 사진과 기사들이 붙어 있었으며 책상에는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들과 지도들이 발견됐다. 여기에는 강변과 숲길 같은 특정 지역이 표시되어 있어 그가 사전의 위치를 탐사하며 범행을 실행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작업실 한쪽에는 큰 비닐롤과 접착제, 살균제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가 어떻게 시신을 처리하고 유기했는지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발견된 증거, 범인의 흔적들 수색을 통해 경찰은 김준호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확보했다. 혈흔과 DNA, 거실과 작업실 바닥에서 발견된 핏자국은 피해자들의 혈액형과 DNA와 일치했다. 이로 인해 그는 추가 범행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해자의 소지품, 방 한쪽에는 피해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 의류, 그리고 신발이 쌓여 있었다. 일부 소지품은 실종 신고가 된 인물들과 확인되며 사건의 진실을 더 명확히 했다. 상세한 계획 자료, 지도와 수기로 작성된 메모들에는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는지가 드러났다. 시간대별 이동 경로와 특정 위치에서의 잠복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러한 증거들은 김준호가 단순한 순간의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패턴 따라 움직였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주민들의 증언, 어둠의 기운, 김준호가 살고 있던 하숙집은 지역 주민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의 체포 후 주민들은 그에 대한 기억을 조심스레 떠올리며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을 경찰에 제보했다. 그 사람은 우리랑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 주민은 말했다. 그는 항상 밤늦게 짐을 옮기거나 오토바이로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마다 땀을 많이 흘리고는 집 안에서 불빛을 끄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주민은 김준호가 은밀하면서도 반복적으로 특정 숲길 근처를 자주 방문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주민들은 그의 어두운 기운과 수상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립된 생활 방식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분석, 범죄를 은폐한 의도 경찰은 김준호의 하숙집을 철저히 조사하며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그의 노력을 확인했다. 그의 행동 방식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증거를 최대한 감추고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냄새 제거. 그가 화학물질과 방부제를 사용해 시체의 부패 속도를 늦추고 냄새를 제거하려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흔적 관리. 범행 후 그는 자신이 남긴 물리적 흔적을 철저히 청소하고 제거하려는 강박적인 패턴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작은 실수와 미묘한 흔적들이 결국 그를 덜미 잡히게 했다. 마지막 어둠 속에 남겨진 진실, 악마의 하숙집으로 불리게 된 김준호의 거처는 단순히 그가 살았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병적인 정신과 강박이 구체화된 공간이었으며 그의 끔찍한 계획과 범행이 시작되고 끝나는 장소였다. 이곳에서 발견된 진실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인천 시민들에게 이 사건의 잔혹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냈다. 누군가는 이곳을 단순히 한 범죄자의 은신처라고 불렀지만 경찰과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이곳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다. 소름 끼치는 자백 김준호가 체포된 지 하루가 지나 경찰은 강도 높은 신문과 심리 분석을 통해 그의 범죄 진실을 밝혀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궁 속에 갇혀있던 연쇄살인의 실체는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와 함께 서서히 드러났다. 그의 자백은 피투성이로 얼룩진 잔혹한 세계를 대면하게 만들며 듣는 이들조차 턱이 얼어붙을 정도로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다. 침묵의 끝. 첫 번째 발언 체포 당시 김준호는 아무런 저항 없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는 조사 초반에 턱을 꽉 다물고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고 경찰의 질문에 무미건조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의문스러운 미소만 지어 보였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전문가가 그의 심리를 흔들기 시작하자 그는 서서히 이야기를 꺼냈다. 먼저 혀끝에서 나온 단어들은 간결했지만 섬뜩했다. 내가 모든 걸 했다. 하지만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을 시작으로 그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피해자, 범행 시간 및 방법, 그리고 범행 동기로 이어지는 꼼꼼하고 계획적인 과정을 세세히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마지막 순간, 김준호의 이야기. 김준호는 피해자들의 삶에 가장 치명적인 순간을 만들어낸 과정을 너무나도 태연하게 묘사했다. 그는 각 피해자를 노리는 과정을 마치 사냥의 한 부분처럼 묘사하며 자신의 안에 있는 충동이 어떻게 범행으로 이어졌는지 설명했다. 나는 처음부터 그들을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사람인지 아닌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내가 느끼고 싶은 충족감을 위해 필요한 존재였을 뿐이다. 특히 그는 피해자 한은서의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길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가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다고 했다. 한은서를 봤을 때 나는 그녀가 매우 순진하고 자신을 지키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나를 쉽게 신뢰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말을 걸고 채 태운 뒤 내 계획대로 움직였다. 그는 피해자를 어떻게 고립된 장소로 유인하고 어떤 순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상세히 묘사했다.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며 오히려 그가 이 순간들을 즐겼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범행의 동기. 하나의 뒤틀린 욕망. 김준호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정신 이상자의 모습이 아닌 깨어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충동적 범행이 아니며 오히려 오랜 시간 계획되고 발전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나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파괴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남들은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나는 파괴 속에서 여유를 느꼈다. 누군가를 통제하고 그 과정을 끝낼 때 나는 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의 설명은 범죄 심리학자들에게도 놀라운 자료였다. 김준호는 자신의 욕망이 행동으로 발전된 과정을 합리화하려 노력했고 자신의 범행을 마치
일종의 예술적 작업처럼 설명했다. 피투성이 작업, 시신 처리 방식의 고백. 그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 역시 매우 비정하고 치밀하게 계획되었다고 자백했다. 김준호는 강한 소름을 자아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 어떤 흔적도 남겨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못 본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작업만 잘하면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다. 그가 사용한 도구, 비닐봉투, 화학물질 등은 단순한 범죄 흔적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의 일부로 보였다. 그는 이런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이 완벽한 계획자임을 느꼈고 이것이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다고 설명했다. 반성 없는 태도, 끝없는 공포 김준호의 자백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아무런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악마라고 부르겠지. 하지만 나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뿐이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그는 자신의 행동이 결국은 인간의 본성인 통제와 지배 욕구의 발로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들을수록 더 많은 이들에게 공포와 충격을 남겼다. 법의학 심리학자 한민정 교수는 이 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본능적인 잔혹성을 차분한 논리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 폭력이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자백의 끝과 미궁 속의 진실. 김준호는 5명의 피해자들의 삶을 앗아간 사실을 자백하며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내가 기억나는 건 이 정도다. 하지만 내가 언제, 어디서 멈췄는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의 말은 경찰에게 더 많은 수사와 탐색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의 자백은 이제 더 많은 질문과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마지막 추적 김준호의 자백과 추가적인 조사 결과로 인해 경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흔적을 찾기 위한 마지막 작업에 들어갔다. 그의 자백이 모든 진실을 담고 있다고 믿을 수 없었기에 경찰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 범행 장소와 유기지를 더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은 연쇄살인의 숨겨진 고리를 밝히는 동시에 실종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안겨줄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김준호의 진술, 새로운 유기지의 단서. 김준호는 신문 중에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장소를 더더욱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피해자 중 일부를 도로에서 납치한 후 외곽 지역의 특정 강변과 숲, 그리고 한적한 농촌의 폐가로 데려갔던 기억을 언급했다. 그는 정확한 위치는 흐릿하게 기억했지만 각 장소가 피해를 입힌 후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인적이 드문 곳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나는 자연이 나를 숨겨줄 것이라고 믿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나의 일을 끝낼 수 있었다. 그는 또한 한 피해자의 일부를 관내의 작은 운하 근처에 유기했다고 덧붙였으며 이는 수사팀에게 새로운 수색 방향을 제시했다. 수색팀의 배치와 작전 경찰은 김준호가 언급한 장소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색 작전에 돌입했다. 이 수색은 그의 진술을 기반으로 한 매우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강변 지역. 경찰은 드론을 사용해 강변의 넓은 지역을 공중 촬영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특정 지점을 조사했다. 강의 흐름에 따라 시신 일부가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고려해 하류 지역까지 탐색 범위를 넓혔다. 숲과 농경지. 범인의 진술에 따라 특정 숲길과 폐농가가 수상한 장소로 지목되었다. 이 지역은 팀을 나누어 육상 탐색을 진행했으며 경찰견을 동원해 냄새를 추적했다. 도심의 운하.
경찰 잠수팀은 운하 주변을 철저히 탐색하며 물속에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나 시신 일부를 집중적으로 찾았다. 고재훈 형사는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의 진술에서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고 쫓아가야 합니다. 모든 수단을 활용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피해자의 흔적을 발견하고 가족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발견된 증거, 잔혹한 흔적들. 5월 20일, 경찰은 강화도와 인천 외곽 지역의 한 운하 근처에서 김준호의 진술과 일치하는 증거를 발견했다. 비닐봉투와 신체 일부. 경찰은 김준호가 자백한 방식대로 밀봉된 비닐봉투를 발견했으며 그 안에는 신체 일부가 들어있었다. DNA 분석 결과 이는 실종된 피해자 한은서의 일부로 확인되었다. 유기 장소의 도구들. 숲길 근처에서는 피해자들을 처리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흙 묻은 공구와 혈흔이 남은 천 조각이 발견되었다. 운하 밑바닥. 잠수팀은 운하 밑바닥에서 묵혀있던 오래된 쓰레기와 함께 일부 뼈를 포함한 추가적인 잔해를 수거했다. 이 뼈는 다른 실종자와의 연결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를 통해 김준호의 자백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추고 있으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피해자 가족들의 반응. 고통과 희망. 발견된 증거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특히 한은서의 가족은 그녀의 일부라도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그녀가 살아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은서의 어머니는 눈물 속에서 말했다. 그래도 경찰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라도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편히 쉬게 해주고 싶습니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음을 알고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범죄의 실체를 밝히다. 경찰은 김준호의 진술과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긴밀히 사건을 정리하며 그의 범죄가 더욱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범죄 심리학자 한민정 교수는 이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김준호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아주 치밀한 패턴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일부 장소들에 대해 진술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장시간 반복된 범행에서 오는 심리적 왜곡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끝나지 않은 수색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기 위해 경찰과 모든 관련 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김준호의 행적은 이미 드러났지만 그가 남긴 어둠은 여전히 짙게 깔려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재훈 형사는 굳건히 말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피해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정의를 돌려주겠습니다. 경찰은 이제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범죄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는 진실을 찾아야 하는 싸움에 나서고 있었다. 정의의 심판 김준호 사건이 충격의 중심에 선 가운데 연쇄살인이 일어나면서 심각하게 훼손된 사회적 신뢰와 시민들의 분노는 이제 법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경찰은 필요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며 김준호를 법정에 세웠고 그를 둘러싼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되게 되었다. 재판 준비. 완벽한 증거 구축 날카롭게 전개된 수사는 이제 김준호에게 법적인 심판을 내리기 위한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 검찰은 그를 기소하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범죄 현장 증거. 그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칼, 비닐봉투,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된 소지품 등은 치명적인 물증이 되었다. 피해자들의 DNA 결과와 저택에서 발견된 혈흔은
그의 범행을 직접 증명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자백 기록. 김준호의 신문 과정에서 녹화한 자백 영상은 피해자 선택과 범행 과정, 그리고 시신 처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묘사된 내용을 포함했다. 변호 측은 이것이 간갑에 의한 진술일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심리학자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된 신문이었다는 점을 들어 그의 자백의 신빙성을 강력히 입증했다. 목격자 진술과 CCTV. 여전히 주요 증거로 활약한 CCTV 영상 자료와 주민들의 목격자 진술은 사건 당일에 그의 행적과 피해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모든 자료가 촘촘히 얽히며 김준호의 범죄 혐의를 구체화시켰고 법적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사건은 큰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재판의 시작. 법정의 긴장감. 김준호의 첫 공판은 6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그가 법정에 나타난 순간 방청석은 고요 속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피해자 가족들은 참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많은 이들이 선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었다. 김준호는 재판석에서도 감정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법정에서 그는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언행을 보였다.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 그들이 없어져야 세상이 더 평화로울 것이다. 그는 말했다. 이 발언은 방청석에서 큰 충격과 탄식을 불러일으켰다. 검사는 그의 발언을 통해 그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어떠한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위험한 인물임을 강조했다. 김준호는 비인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오히려 이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할 인물임이 명백합니다. 변호인의 전략과 실패. 김준호의 국선 변호인은 그의 심리적 상태와 과거의 어두운 배경을 이용해 감형을 시도했다. 그들은 김준호가 유년 시절 학대받은 기록과 심각한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 점이 범죄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변론은 피해의 극단적인 심각성과 김준호의 자백 내용, 그리고 그의 범죄가 철저히 계획적이었다는 점에 압도됐다. 법리적으로도 그의 장애 주장과 범행 디테일 사이에는 모순이 발견되었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 정의를 요구하다 재판의 중요한 순간은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이었다. 피해자 한은서의 어머니는 증언대에 올라 김준호를 향해 울분을 토했다. 우리 딸은 아무도 해치지 않는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녀를 이렇게 잔혹하게 빼앗아갔습니다. 그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부디 이 사람이 더 이상 어떤 가족도 파괴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 증언은 법정 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침묵과 슬픔을 가져왔고 결국 이는 김준호에 대한 강력한 판결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판결. 정의의 순간 6월 말 3개월간의 치열한 공판 끝에 법원은 김준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며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은 다수의 무고한 생명을 계획적으로 앗아갔고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와 인류 도덕에 대한 도전이며 극형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은 방청석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다. 한 피해자의 가족은 판결 후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이 고통은 평생 갈 것입니다. 사회적 반응과 변화. 김준호 사건은 법적 절차가 끝난 후에도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을 남겼다. 언론은 인천 연쇄살인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더욱 강력한 범죄 예방 시스템과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적 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연쇄살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피해자 지원. 피해자 가족들을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재정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개선되었으며 실종자 수색 절차도 한층 체계화되었다. 시민의식. 많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마지막 메시지. 김준호는 이제 더 이상 거리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삶은 법 정의 아래 철저히 단죄되었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공포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법정 밖에서 이야기하던 한 시민의 말은 앞으로의 방향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아물지 않는 상처 김준호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되고 정의가 내려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법적 판결은 끝이었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 사회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미제로 남을 무언가를 암시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연쇄살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인간의 어두운 면과 그로 인한 상처를 되돌아보게 했다. 피해자 가족에게 남은 삶, 슬픔의 연속, 김준호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법적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들이 잃은 것들과 평생 마주해야 하는 상실감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한은서의 어머니는 딸의 마지막 흔적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집을 떠난 날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자주 들려오던 그 웃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우리 집은 이미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의 가족들은 매년 사건이 발생했던 날짜에 맞춰 작은 추모식을 열며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했다. 은서의 오빠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가족에게는 달력이 필요 없습니다. 매년 그날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반응합니다. 그날은 우리 삶에서 멈춘 날이니까요. 특히 이들은 가족뿐만이 아닌 사라져간 피해자들의 소중한 기억을 사회가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사회적 여운. 변화된 환경과 의식.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남겼다. 단순히 범죄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의 강화, 피해자들이 대체로 사회적 약자였다는 점은 큰 경각심을 일으켰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여성,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다층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법제도에서 충분히 배려되지 않은 빈틈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실종 신고 절차 개선, 사건 진행 중 초기의 피해자들의 실종 신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었다. 이로 인해 실종 신고가 신속히 수사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특히 위험군으로 분류된 실종 사례에 대한 신속 대응팀이 마련되었다. 시민의식의 변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름 모를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공공장소나 외딴 지역에서 누군가 수상한 행동을 보이면 신고의식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예방 가능 범죄의 통계도 크게 줄어들었다. 경찰과 수사관들, 남겨진 무거운 짐 김준호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룬 경찰과 수사관들에게도 이 사건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우리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일을 했을 뿐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본 것들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고재훈 팀장은 당시의 현장을 이렇게 떠올렸다. 유기된 장소를 찾아가며 시신을 수거할 때마다 내가 정말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가족을 떠올리면 멈출 수 없었어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으니까요. 일부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심리적인 후유증을 남겼다고 고백했다. 극도의 압박 속에서 일하며 발견된 장면들로 인해 악몽을 꾸거나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늘진 장소들의 이야기, 김준호가 언급했던 여러 장소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남겼다. 특히 강화도의 작은 숲길과 인천 외곽의 운하 근처는 사건 후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이 거의 출입하지 않는 지역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피하고자 했다. 주민들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 숲길을 지날 때마다 여자들이 비명을 지르던 김준호의 범행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조용했던 그곳이 이제는 공포의 장소로 변해버렸죠. 하지만 몇 년이 흐르면서 이러한 공간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움직임 또한 나타났다. 주민들은 강변에 꽃을 심고 구조물을 세우며 더 나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이 공간에 새로운 기억을 심어 김준호와 같은 악몽을 지우고 싶어요. 지역 주민들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교훈 김준호 사건은 단순히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더 큰 질문을 남겼다.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현실 속의 약자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했다. 고재훈 팀장은 사건이 종결된 후 이렇게 말했다. 정의는 법정에서 내리는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라도 절대 헛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정의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는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미래입니다. 김준호 사건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우리는 치유의 흔적을 쌓아 올리고 그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